코코가 많이 힘들어해요. 심장이 예전보다 약해졌고 관절도 많이 무리가 가 있어요. 박 원장님이 청진기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진료대 위에 올려진 코코의 등에 손을 얹은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척 했습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이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차에 타고 나서야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코코는 조수석 바구니 안에서 조용히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짖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오히려 더 무너지게 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59살 윤미경입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과 둘이 살고 있는데 정확히는 둘이 아닙니다. 14살 코코가 함께 있으니까요. 코코가 이 집에 온 건 제 막내가 대학에 입학하던 해였는데 그러니까 저는 코코와 함께 14년을 살았습니다. 14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무게인지 요즘에야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코코가 처음 이 집에 온 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그 냄새가 납니다. 3월이었는데 창문을 열면 아직 찬바람이 들어오던 때였습니다. 막내 지연이가 짐을 싸서 기숙사로 떠나고 이틀이 지난 날이었는데 저는 아이가 쓰던 방 이불을 개다가 그냥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개야 할 이유도 없었고 그렇다고 덮어야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손이 멈춰버렸습니다. 집이 이상했습니다. 소리가 없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도 조용한 집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아침 6시에 나가서 저녁 8시에 들어왔고 애들이 있을 때도 각자 방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날은 집이 완성된 것처럼 조용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채워질 것이 없는 것처럼 그 느낌이 무서웠습니다. 저는 거실 청소를 하고 욕실 청소를 하고 냉장고 안을 닦았습니다. 할 일을 계속 만들어냈는데 손이 바쁜 동안은 괜찮았습니다. 저녁을 차리고 남편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상철 씨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이 잘 갔어? 응. 밥 됐어? 응.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 TV를 봤습니다. 드라마였는데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저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상철 씨가 불쑥 말했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 드릴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집이 너무 조용하잖아. 딱 그 말이었습니다. 더 설명하지도 않았고 제가 뭐라 대답하기도 전에 상철 씨는 다시 TV로 눈을 돌렸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귀찮을 것 같았습니다. 밥도 줘야 하고 산책도 시켜야 하고 병원도 데려가야 할 텐데 애들도 다 키웠는데 이제 또 뭔가를 돌봐야 한다는 게 선뜻 내키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말했는데 상철 씨는 사흘 뒤에 퇴근하면서 박스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골판지 박스 안에 흰 손뭉치 같은 것이 들어 있었는데 들여다보니까 눈이 까만 강아지였습니다. 손바닥만 했습니다. 어디서 난 거예요? 현장 소장 집게가 나왔는데 한 마리 줬어. 저는 박스 안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강아지는 저를 올려다보면서 작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온몸이 다 흔들릴 만큼 세게 흔들었습니다. 그게 코코였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밤새 낑낑거리는 통에 잠을 못 잔 날이 며칠이었고 슬리퍼 2짝을 다 물어뜯어서 버려야 했습니다. 식탁 다리를 갉아서 흠집이 생겼고 한 번은 제가 잠깐 눈을 떼는 사이에 쓰레기통을 엎어놓기도 했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쓰레기가 널려 있었는데 코코는 그 한가운데 앉아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혼을 내려다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거든요. 억지로 웃은 게 아니라 그냥 배에서 올라오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눈을 뜨면 코코가 제 발치에서 자고 있었는데 일어나는 기척이 나면 어느새 와서 얼굴을 하찼습니다. 밥을 차리는 동안 발 옆을 따라다녔고 청소기를 돌리면 무서워서 제 다리 뒤에 숨었습니다. 하루 종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처음에는 귀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코코가 없는 아침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막내가 떠나고 조용해진 집에 다시 소리가 생겼습니다. 발톱이 마루를 긁는 소리, 밥그릇을 코로 밀어 소리를 내는 것, 자다가 꿈을 꾸는지 낑낑거리는 소리. 작고 별것 아닌 소리들이었는데 그 소리들이 집을 다시 살아있게 했습니다. 저를 다시 살아있게 했습니다. 상철 씨도 티를 안 낼 뿐이지 코코를 좋아했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오면 신발을 벗는 척하면서 꼭 코코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코코가 달려와 반기면 왜 이래 하면서도 쭈그려 앉아 귀를 긁어줬습니다. 본인은 별로 관심 없는 척했지만 주말 아침에 코코 밥을 챙기는 건 어느새 상철 씨 몫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첫 해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코코는 무럭무럭 자랐고 저는 코코와 함께 나이를 먹었습니다. 애들이 명절에 와서 코코를 안고 사진을 찍었고 지연이는 코코를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이웃 할머니는 산책길에 코코를 보면서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하셨습니다. 저는 그 길을 매일 걸었습니다.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14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저는 그 14년이 빠르게 지나갔는지 느리게 지나갔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코코와 함께였다는 것만 기억납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걷고 같이 낮잠을 자고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매일 비슷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하루가 제 삶에서 가장 충만한 시간이었다는 걸 저는 한참 후에야 알게 됩니다. 처음 눈치챈 건 산책길에서였습니다. 코코는 원래 산책을 좋아했습니다. 목줄을 들면 현관까지 뛰어오고 신발을 신는 동안 제 발 옆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것으로는 성이 안 차서 단지 옆 작은 공원까지 나가야 그제서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무 냄새를 맡고 잔디 위를 뛰어다니고 비둘기를 쫓다가 못 잡고 멈추는 것. 그게 코코의 산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코코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 턱이었습니다. 높지도 않았습니다. 코코가 평생 수백 번은 넘었을 그 작은 턱이었는데 코코는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목줄을 쥔 채 기다렸습니다. 코코가 앞발을 들었다가 내렸습니다. 다시 들었다가 내렸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발씩 올라섰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코코가 턱을 다 넘고 나서 다시 걷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하다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오늘따라 코코가 느리구나, 피곤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코코는 이제 턱이나 계단 앞에서 항상 잠깐 멈췄습니다. 결심하듯이 서 있다가 천천히 몸을 옮겼습니다. 뛰는 일이 줄었습니다. 공원에서도 예전처럼 잔디를 뛰어다니지 않고 코만 킁킁거리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산책거리가 자연스럽게 짧아졌는데 코코가 먼저 집 쪽으로 방향을 돌릴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코코에 맞춰 걸음을 늦췄습니다. 처음에는 의식하지 못하고 늦췄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일부러 속도를 줄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코코가 뒤처질까봐, 무리할까봐. 그 마음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느새 저는 코코의 속도가 제 산책 속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소파 때문이었습니다.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거실 쪽에서 코코가 기지개를 켜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까 코코가 소파 위에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소파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코코는 앞발을 소파 가장자리에 걸치고는 멈췄습니다. 저는 가스불을 낮추고 지켜봤습니다. 코코는 앞발을 먼저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잠깐 그 자세로 멈췄는데 뒷발을 어떻게 내려야 할지 가늠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전이라면 그냥 폴짝 뛰어내렸을 것입니다. 생각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그런데 그날 코코는 뒷발을 천천히 하나씩 내려놓으며 몸을 낮췄습니다. 마치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그 장면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실제로는 몇 초였을 텐데 저는 그 몇 초 동안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코코가 바닥에 다 내려서고 나서야 저도 숨을 내쉬었습니다. 코코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기지개를 한번 켜고는 밥그릇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늙었구나. 그 생각이 처음으로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막연하게 알고 있던 것이 그날 아침에야 비로소 실감으로 들어왔습니다. 14살이면 사람으로 치면 70이 넘은 것이라고 박 원장님이 예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숫자로만 알고 있다가 그날 처음으로 눈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생각이 바로 따라왔습니다. 이 아이가 먼저 가겠구나.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무너지기 직전의 느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뭔가가 천천히 소리 없이 내려앉는 그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밥을 차리면서 코코 밥도 같이 챙겼습니다. 코코는 밥그릇 앞에 서서 한참을 냄새를 맡다가 먹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밥그릇을 놓자마자 바로 먹었는데 요즘은 꼭 이렇게 잠깐 서 있습니다. 저는 코코가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날부터 이상한 버릇이 생겼습니다. 코코가 자는 동안 숨소리를 확인하는 버릇이었습니다. 낮에 코코가 햇볕이 드는 자리에서 자고 있으면 저는 지나가면서 꼭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가슴이 오르내리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다시 제 일을 했습니다. 밤에도 잠들기 전에 코코가 자는 자리를 한번 봤습니다. 숨소리가 들리면 그제서야 눈을 감았습니다. 상철 씨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집에서는 불편한 것을 모른 척 하는 것이 일종의 예의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저도 상철 씨에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코코 밥그릇을 매일 들여다봤습니다. 얼마나 먹었는지, 오늘은 잘 먹었는지. 그 작은 그릇이 비어 있으면 마음이 놓였고, 많이 남아 있으면 하루 종일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런 제가 조금 우습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14살 강아지 밥그릇을 들여다보며 마음을 졸이는 59살 여자라니. 그런데 우습지 않았습니다. 전혀 우습지 않았습니다. 동물병원은 10년째 같은 곳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코코가 4살 때 처음 갔는데 그때는 예방접종 때문이었습니다. 박 원장님이 코코를 진료대 위에 올려놓고 이리저리 살피면서 건강하네요. 잘 키우셨어요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습니다.
별것 아닌 말인데 집에 오면서 코코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병원을 10년째 다니는 동안 박 원장님도 흰머리가 생겼고 저도 주름이 늘었습니다. 그해 11월에 코코를 데리고 정기검진을 갔습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가는 검진이었는데 노령견이 된 이후로는 더 꼼꼼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박 원장님은 코코를 진료대에 올려놓고 청진기를 댔습니다. 한참을 들으셨는데 평소보다 조금 오래 듣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저렇게 오래 듣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심장 소리가 예전보다 불규칙해졌어요. 박 원장님이 청진기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코코 등에 손을 얹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안 좋은 건가요? 노령견은 이런 변화가 자연스럽게 오는데 지금은 초기 단계예요. 약을 먹이면서 관리하면 돼요. 그럼 약을 먹으면 괜찮아지나요? 박 원장님이 잠깐 멈추셨습니다. 그 잠깐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좋아진다기보다는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더 나빠지지 않도록.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담담하게 목소리를 가다듬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약 처방을 받고 어떻게 먹여야 하는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코코를 바구니에 넣고 계산을 하면서 카드를 건넸습니다. 박 원장님이 다음 달에 한 번 더 보여주세요 하셨고 저는 예약을 잡았습니다. 주차장까지 걸어오는 동안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차 문을 열고 코코 바구니를 조수석에 놓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안전벨트를 하려는데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동안 핸들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코코가 바구니 안에서 저를 봤습니다. 그 눈이 맑았습니다. 오른쪽 눈에 백내장이 조금 왔다는데 그래도 저를 보는 눈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14년 전 박스 안에서 저를 올려다보던 그 눈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닿고 또 흘렀습니다. 코코는 바구니 안에서 가만히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짖지도 않고 긁지도 않고 그냥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무너지게 했습니다. 한참 울고 나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집에 돌아와 약봉투를 서랍에 넣으면서 이제부터 매일 이 약을 먹여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알약이었는데 밥에 섞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작은 알약이 주는 무게가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저녁에 상철 씨가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으면서 코코를 찾았는데 코코가 현관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쪽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상철 씨가 코코 옆에 쭈그려 앉아서 등을 한번 쓸어줬습니다. 오늘 병원 갔다 왔어. 응. 어때? 약 먹어야 해요. 심장이 좀 약해졌대요. 상철 씨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코코 등을 쓰다듬는 손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얼마나 된 거야? 모르지. 노령이니까 자연스러운 거래요. 또 침묵이었습니다. 상철 씨는 일어나서 손을 씻으러 갔습니다. 저는 저녁을 차리면서 뒷모습을 봤습니다. 어깨가 평소보다 조금 내려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 싶은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저녁밥을 먹는 동안 코코 약을 어떻게 먹일까 생각했습니다. 밥에 섞어도 골라낼 수 있으니까 간식에 넣어볼까? 아니면 박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버터에 싸서 줘볼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상철 씨가 불쑥 말했습니다. 코코 좋아하는 거 좀 많이 해줘.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좋아하는 거요. 닭가슴살이었나 그거. 삶아주면 잘 먹잖아. 무뚝뚝하게 말하고는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상철 씨를 봤습니다.
상철 씨는 TV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다. 고마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달리 위로를 받은 것도 아니었고 해결이 된 것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그 사람도 코코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 저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만으로 그날 밤은 조금 덜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코코 옆에 누워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코코는 따뜻했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지 않다고 했지만 제 귀에는 그냥 조용히 쉬는 숨소리였습니다. 저는 코코 등에 손을 얹고 그 온기를 느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코코한테 하는 말인지, 저한테 하는 말인지,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지연이가 내려온 건 11월 중순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로 바쁘다면서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왔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하는 첫 번째 행동이 항상 코코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코코, 코코하고 부르면 코코가 달려오고 지연이는 바닥에 쭈그려 앉아서 코코를 안았습니다. 그게 우리 집의 오랜 풍경이었습니다. 그날도 지연이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코코를 불렀습니다. 코코야, 나왔어. 코코. 거실 쪽에서 코코가 일어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지켜봤습니다. 코코가 천천히 현관 쪽으로 걸어오는데 예전처럼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터벅터벅하지만 분명히 지연이한테 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표정이 바뀌는 것을 봤습니다. 웃음기가 거쳤습니다. 잠깐이었는데 저는 그 잠깐을 봤습니다. 지연이는 얼른 표정을 고치고 코코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코코야, 왜 이렇게 천천히 와, 응? 보고 싶지 않았어? 코코가 지연이 손을 핥았습니다. 지연이가 코코를 안아들었는데 한참을 그 자세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하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지연이는 결혼식 준비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드메 업체를 알아보는 중이라고, 한복은 어떻게 할지 아직 모르겠다고. 저는 들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코코는 식탁 옆에 앉아 있었는데 지연이가 자꾸 코코 쪽으로 눈길을 줬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코코 많이 힘들어 보여. 저는 그릇을 거두며 대답했습니다. 약 먹고 있어. 심장이 좀 약해져서. 언제부터? 지난달에 알았는데 박 원장님이 관리하면 괜찮다고 했어. 지연이가 잠깐 조용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저는 설거지를 시작하면서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괜찮아. 밥은 잘 먹어. 코코 이야기인지 제 이야기인지 모를 대답이었습니다. 지연이도 그걸 알았는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소리가 그 사이를 채웠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지연이는 거실에서 코코 옆에 앉았습니다. 코코 귀를 만지작거리고 발을 쥐었다 폈다 하고 배를 살살 문질러줬습니다. 코코는 눈을 가늘게 뜨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부엌에서 훔쳐봤습니다. 지연이가 코코한테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들리지 않았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들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지연이가 올라가면서 신발을 신다가 코코를 한 번 더 안았습니다. 코코야, 다음에 또 올게. 건강하게 있어야 해, 알았지? 코코가 지연이 볼을 핥았습니다. 지연이가 웃었는데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한동안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코코가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저는 코코 옆에 주저앉아 등을 쓸어줬습니다. 지연이도 알고 있구나. 우리 집에 있는 모두가 알고 있는데 아무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말로 꺼내면 현실이 될 것 같아서
우리는 각자 가슴에 담은 채 코코 밥그릇을 들여다보고 등을 쓸어주고 그냥 곁에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연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코코 생각이 자꾸 나. 저는 소파에 앉아서 전화를 받았는데 코코가 제 발치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 많이 힘들지 않아? 엄마. 괜찮아. 진짜로? 엄마 목소리가. 진짜로. 잘 있어.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이가 뭔가를 더 말하려다가 멈추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나한테 말해도 돼. 힘들면 힘들다고. 저는 코코를 내려다봤습니다. 코코는 자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렸습니다. 힘들다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슬프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무섭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힘들다는 말이 이 마음에 맞는 말인지 모르겠었습니다. 코코와 함께 있는 것이 코코 밥을 챙기고 약을 먹이고 산책을 나가는 것이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들이 지금 제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으니까요. 다만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는 알아버렸습니다. 알아버린 이후로 그 시간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지연아. 코코 지금 잘 자고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코코 옆에 누웠습니다. 코코가 자는 동안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그 소리가 이렇게 귀하게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들어온 소리인데 이제는 한 번 한 번이 다 소중하게 들렸습니다. 이게 사랑이 깊어지는 방식인가 싶었습니다. 잃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가진 것의 무게를 비로소 제대로 느끼게 되는 것. 코코가 소파에서 천천히 내려오던 그 아침 이후로 저는 코코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자주 들여다보고 더 오래 곁에 앉아 있고 이름을 부르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코코야. 그냥 불러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코코가 눈을 뜨고 저를 봤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옆에 있으니 됐다는 듯이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그 온기가, 그 숨소리가, 그 무게가 제 곁에 있는 동안 저는 가능한 한 오래 이렇게 있고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코코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12월이 됐습니다. 날이 차가워지면서 코코가 산책을 더 힘들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찬 공기가 기관지에 좋지 않다고 박 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아침 일찍 나가던 산책을 해가 뜨고 나서 나가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거리도 줄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한 바퀴도 다 돌지 않고 절반쯤 걷다가 돌아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코코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짧아진 산책에 항의하는 법도 없었고 일찍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서운해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냥 저와 같은 속도로 걷다가 제가 방향을 돌리면 같이 돌았습니다. 그런 코코가 대견하면서도 그런 코코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무렵 동네 이웃분을 만났습니다. 같은 동에 사는 김 여사님이었는데 오래전부터 산책길에서 코코를 이뻐해 주셨습니다. 코코가 어릴 때는 이쁘다, 이쁘다 하시면서 간식을 챙겨 오시기도 했고 코코도 김 여사님을 보면 반겼습니다. 어머, 코코 많이 컸네요. 아, 아니 많이 늙었네. 김 여사님이 말씀하시다가 스스로 손으로 입을 막으셨습니다. 어머, 내가 무슨 말을. 미경 씨, 미안해요. 아니에요. 맞아요. 많이 늙었죠.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몇 살이에요, 이제? 14살이요. 어이구, 그럼 사람으로 치면 할머니네. 오래 살았네, 오래 살았어.
김 여사님이 코코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코코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처음 보는 사람 손을 피했는데 이제는 낯선 손길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것도 나이가 든 것인가 싶었습니다. 오래 살았다는 말이 이렇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오래 살았다. 그 말이 좋은 말인지 슬픈 말인지. 코코가 오래 산 것이 기쁜 일인데 오래 살았다는 말이 어딘가 이별에 가까운 말처럼 들렸습니다. 오래 살았으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처럼. 그날 오후였습니다. 코코가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잘 먹었는데 점심을 차려놓으니 냄새만 맡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릇을 치웠다가 2시간 후에 다시 내놨습니다. 그래도 먹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에 밥알을 묻혀서 코코 코앞에 대봤습니다. 학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박 원장님한테 전화를 해야 하나 생각하다가 저녁까지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물은 마셨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코코 좋아하는 닭가슴살을 꺼냈습니다. 상철 씨가 많이 해주라던 그것이었습니다. 삶아서 잘게 찢어 밥 위에 얹어줬습니다. 코코가 냄새를 맡더니 조금 먹었습니다. 조금이었지만 먹었습니다. 저는 코코가 다 먹을 때까지 옆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 먹고 코코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괜찮아. 그 눈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읽고 싶은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저녁에 상철 씨가 들어오면서 코코 밥그릇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잘 먹었어? 점심에 안 먹어서 닭가슴살 해줬더니 조금 먹었어요. 상철 씨가 잠깐 코코를 내려다봤습니다. 코코는 자기 자리에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조금 더 지켜볼게요. 한 번쯤은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상철 씨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저녁을 차리다가 손을 멈추고 코코를 봤습니다. 코코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짧은 다리를 몸 아래로 접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렸습니다. 저는 그 가슴을 한참 봤습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계속 그러고 있어. 계속, 소리 없이 말했습니다. 코코는 듣지 못했겠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새벽 2시쯤 눈이 떠졌는데 곧장 코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코코가 숨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코코는 밥을 먹었습니다. 어제 일이 없었다는 듯이 밥그릇 앞에 앉아서 다 먹었습니다. 저는 그릇이 비는 것을 보면서 등이 쭉 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밥그릇 하나에 하루의 무게가 달라지는 사람이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코코가 밥을 먹고 나서 햇볕이 드는 창가 쪽으로 걸어가 누웠습니다.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겨울 햇살이 코코 등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코코는 눈을 가늘게 뜨고 햇볕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았습니다. 코코 등에 손을 올리고 햇볕을 같이 받았습니다. 부엌에 설거지가 있었습니다. 빨래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햇볕이, 이 온기가, 이 조용한 아침이 지금 이 순간에만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코코가 소파에서 천천히 내려오던 그날 아침부터 알았는데 알고 나서도 한동안은 그 알미 두려움으로만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는데
두려움 옆에 다른 것이 생겼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제대로 살아야겠다는 것. 코코 곁에 있는 이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아야겠다는 것. 코코가 눈을 감았습니다.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코코 심장 뛰는 것이 손바닥으로 느껴졌습니다. 조금 불규칙하다고 했는데 저한테는 그냥 뛰고 있다는 것만 느껴졌습니다. 뛰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분명히 뛰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었던 건 12월 말이었습니다. 아침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걷는 중이었습니다. 코코가 제 옆을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조용한 걸음이었습니다. 열쇠를 꺼내 현관문을 열려는데 뒤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코코가 복도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 발이 바닥에 붙은 채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코코야, 불렀습니다. 코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그런데 걷지 않았습니다. 앞발을 한번 들었다가 내려놓고 또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뭔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그 순간 알았습니다. 쪼그려 앉아서 코코를 봤습니다. 코코 뒷다리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알아채기 어려울 만큼 떨렸는데 저는 봤습니다. 매일 들여다봐 왔으니까요. 이 아이의 걸음이 며칠 전과 어떻게 다른지, 숨소리가 어제와 다른지 저는 알았습니다. 코코야, 괜찮아? 코코가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힘없이 한번. 저는 코코를 안아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소파에 눕혔습니다. 코코는 제 손에 몸을 맡기면서 힘을 빼고 있었습니다. 저는 코코 다리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어디서 다친 것인지, 어디가 아픈 것인지. 코코는 아프다고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박 원장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지금 바로 오세요. 그 한마디에 외투도 제대로 못 챙기고 코코를 안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코코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코코 심장 소리가 귀에 닿았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불규칙하게. 차를 몰면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옆자리에서 코코가 작게 끙 소리를 냈습니다. 처음으로 아프다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신호가 바뀌는데 출발을 못했습니다. 뒤에서 클렉슨이 울렸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엑셀을 밟으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닦아도 계속 흘렀습니다. 코코야, 코코야 하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별 뜻 없이 그냥 이름을 불렀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진료대에 코코를 올려놓자마자 박 원장님이 청진기를 댔습니다. 저는 진료대 옆에 서서 코코 머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코코는 떨고 있었습니다. 추워서가 아니라 몸이 무언가를 버티고 있는 것처럼 작게 떨었습니다. 박 원장님이 한참 듣다가 청진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많이 불안정해요. 오늘 걷다가 갑자기 힘이 빠진 건 심장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코코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물었습니다. 많이 위험한 건가요? 박 원장님이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봐온 눈빛이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약을 조정해 볼게요. 지금 당장 위험한 상황은 아닌데 보호자분이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세요. 박 원장님이 잠깐 말을 고르셨습니다. 코코 나이에 이 정도 심장 상태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걸 준비하셔야 해요. 오늘처럼 갑자기 힘이 빠질 수도 있고 자다가 그럴 수도 있어요. 최대한 편안하게 스트레스 없이 지내게 해주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편안하게. 또 그 말이었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무겁게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했습니다. 약을 받고 주의사항을 들었습니다. 산책은 더 짧게 하고 온도 변화에 주의하고 밥을 안 먹으면 바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씩 들으면서 다 기억했습니다. 메모할 생각도 못 했는데 다 기억됐습니다. 그런 말들은 기억됩니다. 코코를 안고 주차장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코코를 더 꽉 안았습니다. 차에 타서 코코를 조수석에 내려놓으려는데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안고 있었습니다. 코코가 제 품 안에서 얼굴을 제 가슴에 묻었습니다. 그때 무너졌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소리가 났습니다. 주차장에 다른 차들이 있었는데 신경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코코를 꼭 안고 이마를 코코 머리에 대고 오래 울었습니다. 코코야, 아프지 마. 아프지 마, 제발. 코코는 제 품 안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안겨 있었습니다. 그 작은 몸이 제 품 안에 있는 것이 고마워서, 그 온기가 아직 여기 있다는 것이 고마워서 더 울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물이 멎었습니다. 억지로 멎은 게 아니라 다 흘려서 멎었습니다. 저는 코코를 조수석에 내려놓고 손으로 얼굴을 훔쳤습니다. 코코가 저를 봤습니다. 그 눈이 맑았습니다. 여전히 맑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슬퍼? 그 눈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엉망으로 울다가 웃음이 났습니다. 맞아. 뭐가 슬퍼? 너 아직 여기 있잖아. 코코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코코 좋아하는 닭가슴살을 넉넉히 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코코가 좋아하는 것을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햇볕이 좋으면 창가에 같이 앉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해줄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코코를 따뜻한 자리에 눕히고 나서 상철 씨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병원 다녀왔어요. 코코 좀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저녁에 내가 일찍 들어갈게.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봤습니다. 일찍 들어갈게.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뚝뚝한 사람이 무뚝뚝하게 건네는 따뜻함이었는데 오늘은 그게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부엌에서 닭가슴살을 삶기 시작했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코코가 냄새를 맡았는지 부엌 입구까지 걸어왔습니다. 아까보다 걸음이 안정됐습니다. 저는 코코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오늘도 여기 있다. 아픈 심장을 안고 느려진 걸음으로 그래도 냄새를 맡고 부엌까지 걸어왔다. 그게 대단했습니다. 그게 충분했습니다. 1월이 됐습니다. 새해가 됐다고 해서 뭔가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코코는 여전히 아침마다 햇볕이 드는 창가에 누웠고 저는 여전히 코코 밥그릇을 들여다봤습니다. 약은 매일 아침 닭가슴살에 싸서 줬는데 코코가 잘 받아 먹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달 중순쯤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무슨 소리에 잠이 깼는데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귀를 기울이니까 코코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낑낑거리는 것도 아니고 짖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작은 소리였는데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코코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코코야 하고 부르면서 달려갔습니다. 코코는 옆으로 누운 채 다리를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코코 옆에 무릎을 꿇고 등을 받쳤습니다. 코코야, 괜찮아.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코코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숨이 가팠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렸습니다. 저는 코코를 살며시 들어 품에 안고 등을 쓸어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상철 씨를 깨워야 하나 생각하는데 옆방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철 씨가 나왔습니다. 자다가 인기척을 느꼈는지 머리가 흐트러진 채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와 코코를 보더니 말없이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일어나려다가 쓰러졌어요. 지금은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상철 씨가 코코 이마를 손등으로 짚어봤습니다. 의사도 아니고 그게 뭘 알 수 있는 행동도 아니었는데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봤습니다. 60년 넘게 살면서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코코 이마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병원 가야겠다. 새벽이라 문을 안 열었을 거예요. 응급동물병원 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코코 상태를 살폈습니다. 숨이 조금 고르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다리 떨림도 줄었습니다. 코코가 제 가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아까보다 힘이 없어 보였지만 눈은 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볼게요. 상태가 나빠지면 바로 가요. 상철 씨가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 셋이 그렇게 새벽에 거실 바닥에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상철 씨가 가끔 코코 등을 쓸어줬고 저는 계속 안고 있었습니다. 시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깥이 조용했습니다. 새벽의 아파트는 이렇게 조용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코코 숨이 안정됐습니다. 다리 떨림도 멎었습니다. 코코가 제 품에서 꼼지락거리더니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코코가 천천히 걸어서 자기 자리로 가서 누웠습니다. 저와 상철 씨가 마주 봤습니다. 다행이다. 상철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라는 말이 이렇게 크게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상철 씨가 일어나면서 제 어깨를 한번 짚었습니다. 꽉 쥐지도 않고 토닥이지도 않고 그냥 얹었다가 뗐습니다. 그 사람 방식의 위로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30년을 살았으니까요. 방으로 들어가는 상철 씨 뒷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과 30년을 살았다는 것이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코코가 이 집에 오고 아이들이 떠나고 우리 둘이 나이를 먹는 동안 이 사람도 코코를 걱정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말없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원장님께 전화해서 전날 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오늘 데리고 오세요. 진료를 받고 나서 박 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시적인 심장 부정맥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상태에서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어요. 보호자분이 많이 놀라셨겠지만 코코는 지금 이 순간 안정적이에요.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황하지 말고 안아서 안정시켜 주세요. 보호자 체온이 도움이 돼요. 5분 이상 지속되거나 의식이 없으면 바로 응급으로 오시고요. 저는 그 말을 다 기억했습니다. 5분, 의식, 응급. 집에 돌아오는 길에 코코를 안고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의 마지막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오늘 밤일 수도 있고, 한 달 후일 수도 있고, 내년일 수도 있습니다. 박 원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코코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을 지나고 나서 마음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무섭다는 것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움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언제 이별이 올지 모른다는 것이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코코가 밥을 먹었다는 것, 오늘 코코가 창가에 누웠다는 것, 오늘 코코가 저를 봤다는 것, 그것들이 전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가진 것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코코 옆에 앉아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코코가 처음 왔을 때 찍은 사진, 첫 번째 생일 사진, 지연이랑 같이 찍은 사진, 단지 공원에서 찍은 사진, 사진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진들을 한 장씩 넘기면서 이 14년이 얼마나 빽빽했는지 처음으로 제대로 봤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매일이었습니다. 밥을 주고 산책을 하고 같이 낮잠을 자고 이름을 부르고 그런 매일이 쌓여서 이 사진들이 됐습니다. 그 매일이 쌓여서 14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14년이 제 삶에서 가장 조용하고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코코가 제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사진 냄새를 맡더니 제 손등을 한번 핥고 다시 앉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내려놓고 코코를 안았습니다. 꽉 안지 않았습니다. 코코가 불편하지 않을 만큼 그냥 안겼습니다. 고마워.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와줘서 14년 동안 여기 있어줘서 오늘도 여기 있어줘서 고마워. 코코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2월이 됐습니다. 코코는 그 새벽 이후로 한 번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박 원장님이 약을 조정해 주신 덕분인지 아니면 코코가 스스로 몸을 아끼기 시작한 건지 모르겠지만 코코는 그 달을 잘 넘겼습니다. 밥도 잘 먹었습니다. 매일은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날은 그릇을 비웠습니다. 저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숨소리를 확인하는 버릇은 여전했습니다. 밥그릇을 들여다보는 것도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들이 예전처럼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잘 자고 있구나. 오늘도 잘 먹었구나. 확인이 아니라 확인하고 나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는데 상철 씨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코코를 불렀습니다. 코코야, 이리 와봐. 코코가 천천히 걸어서 상철 씨 앞에 갔습니다. 상철 씨가 코코를 들어 올려 무릎에 앉혔습니다. 코코가 한동안 가만히 있더니 상철 씨 배 위에 머리를 얹고 눈을 감았습니다. 상철 씨가 코코 등을 천천히 쓸어줬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TV에서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 조용하고 좋아서 괜히 말을 얹으면 깨질 것 같았습니다. 상철 씨가 코코한테 작게 말했습니다. 오래 살아라. 응. 코코는 눈을 감은 채였습니다. 저는 하던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물소리 사이로 상철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하는지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들으면 안 되는 말이었을 겁니다. 그 사람이 혼자 코코한테 하는 말이었을 테니까요. 그 주 목요일에 지연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말에 내려가도 돼? 그럼 언제든지. 코코 보고 싶어서. 지연이가 토요일 오전에 내려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코코를 불렀는데 코코가 천천히 나왔습니다. 지연이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코코를 안았습니다.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코코야, 나 보고 싶었어? 코코가 지연이 볼을 핥았습니다. 나는 많이 보고 싶었어. 지연이 눈이 금방 빨개졌습니다. 저는 못 본 척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지연이가 결혼 날짜를 정했다고 했습니다. 5월 중순이었습니다. 코코도 올 수 있어?
예식장이 반려동물 된다고 했는데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래도 되는 거야? 응, 확인했어. 엄마, 코코 없으면 허전할 것 같아. 저는 코코를 봤습니다. 코코는 식탁 옆에 앉아서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5월이면 봄이었습니다. 따뜻할 것이었습니다. 코코가 따뜻한 날씨를 좋아하는데, 그러자, 같이 가자, 코코. 코코가 이름을 듣고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지연이가 웃었습니다. 상철 씨도 씩 웃었습니다. 우리 넷이 그 웃음 안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연이와 코코를 데리고 단지 공원에 나갔습니다. 겨울 끝자락이었는데 햇볕이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코코가 잔디 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뛰지는 않았습니다. 뛸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코코는 코를 내밀어 겨울 흙냄새를 맡고 나무 옆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지연이가 제 옆에 서서 코코를 봤습니다. 엄마, 코코 행복해 보여. 저는 코코를 봤습니다. 그랬습니다. 코코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느리고 아프고 14살이어도 지금 이 순간 잔디 위에 서서 바람 냄새를 맡는 코코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것이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코코의 앞날을 걱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언제 나빠질까? 또 쓰러지면 어떻게 하나? 그날이 언제 올까? 그런 생각들이 코코와 함께 있는 시간을 자꾸 잡아먹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코코가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공원에서 코코를 보면서 제가 봐야 할 것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코코가 바람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코코가 잔디 위에 서 있습니다. 지금 코코가 살아 있습니다. 그것을 봐야 했습니다. 지연이가 코코 사진을 찍었습니다. 겨울 햇볕 아래 코코가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흰 털에 햇살이 내려앉아서 코코가 빛나 보였습니다. 지연이가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코코 진짜 예쁘다. 지금이 제일 예뻐. 제일 예뻐. 지연이는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었을 텐데 저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젊었을 때가 아니라 지금이 제일 예쁘다는 말. 빠르게 달리던 때가 아니라 천천히 걷는 지금이 제일 예쁘다는 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코코 목줄을 잡고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함께 늙어가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빠르던 것이 느려지고 활기차던 것이 고요해지고 그 안에서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것. 코코가 젊었을 때 저는 코코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코코가 늙어가면서 저는 코코를 다르게 사랑하게 됐습니다. 더 조심스럽게, 더 또렷하게, 더 감사하게. 사랑이 깊어지는 방식이 이런 것인가 싶었습니다.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사랑이 달라졌습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됐습니다. 매일 있던 것이 매일 선물처럼 됐습니다. 코코가 앞에서 걷다가 멈춰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왜 느려? 그 눈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알았어, 간다. 코코 속도에 맞춰 걸었습니다. 아파트 입구가 보일 때까지 코코 옆에서 같은 속도로. 그게 지금 저와 코코의 산책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코코는 지연이 결혼식에 갔습니다. 5월의 예식장은 따뜻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지연이가 코코를 보고 웃었고 코코는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제 품에 안겨 조용히 있었습니다. 사진사가 우리 가족 사진을 찍으면서 코코도 같이 찍자고 했습니다. 저와 상철 씨 사이에서 지연이가 코코를 안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받고 나서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넷이 다 웃고 있었습니다. 코코도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입이 살짝 벌어져서
혀가 조금 나와서 그 표정이 웃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거실 선반 위에 올려뒀습니다. 저는 지금 59살입니다. 아니,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지금은 몇 달이 더 지났으니 곧 예순이 됩니다. 예순이라는 숫자가 예전에는 멀게 느껴졌는데 코코와 함께 나이를 먹다 보니 어느새 여기까지 왔습니다. 코코는 이제 15살이 됩니다. 인간 나이로 치면 70이 훌쩍 넘은 것인데 그러니까 저보다 코코가 더 어른입니다. 그 사실이 우습고 고맙습니다. 코코는 오늘도 창가에 누워 있습니다. 봄이 되면서 햇볕이 길어졌는데 코코는 그 햇볕이 방 안으로 깊이 들어올 때를 좋아합니다. 오전 10시쯤 햇살이 거실 마루까지 내려오면 코코는 그 자리로 가서 눕습니다. 따뜻한 데를 아는 겁니다. 나이를 먹어도 그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산책은 여전히 짧습니다. 아파트 단지 절반을 돌고 들어오는 날도 있고 입구까지만 나갔다가 돌아오는 날도 있습니다. 코코가 가고 싶은 만큼 갑니다. 저는 코코 속도에 맞춥니다. 그게 우리의 방식이 됐습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야 할 곳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냥 코코와 함께 바깥 공기를 마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약은 아직 먹고 있습니다. 닭가슴살에 싸서 매일 아침 줍니다. 코코는 이제 그게 약인 걸 아는 것 같은데도 잘 받아 먹습니다. 영리한 아이입니다. 박 원장님이 지난달 검진에서 현상 유지가 잘 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아지고 있다는 말은 아니었지만 나빠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상철 씨는 요즘 퇴근하고 나서 코코 옆에 앉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TV를 보면서도 코코를 무릎에 올려놓고 코코가 졸면 등을 쓸어줍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한테 그런 면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코코가 늙어가면서 그 사람도 달라졌습니다.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코코가 그것을 꺼내준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래 산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같이 살수록 몰랐던 것이 보이는 것. 저는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코코를 봅니다. 숨소리를 확인하는 것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확인이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기 있구나 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코코가 눈을 뜨고 저를 보면 저도 코코를 보면서 웃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것만으로 됩니다. 14년이 그런 사이를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와 14년을 함께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코코를 통해 알았습니다. 매일 밥을 주고 산책을 하고 같이 낮잠을 자고 그 반복이 쌓여서 신뢰가 됩니다. 눈빛만으로도 알게 됩니다. 상대가 불편한지, 오늘 기분이 어떤지, 무엇이 필요한지 말이 없어도 압니다. 그게 사랑이 깊어지는 방식이라는 것을 코코가 가르쳐 줬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코코가 소파에서 천천히 내려오던 그날 아침, 저는 이별만 봤습니다. 이 아이가 먼저 가겠구나, 그 생각만 했습니다.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이 이미 온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날이 시작이었습니다. 이별을 의식한 그날부터 저는 코코와 함께 있는 시간을 다르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더 자주 들여다보고 더 오래 앉아있고 이름을 더 많이 불렀습니다. 흘려보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코코가 햇볕을 받는 것, 밥을 다 먹는 것, 저를 향해 꼬리를 흔드는 것, 그 작은 것들이 전부 선명해졌습니다.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가진 것이 달리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니다. 사랑은 함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길다고 해서 자동으로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함께 늙어가는 시간입니다. 상대가 느려지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속도에 맞춰 걷고 짧아진 산책에 서운해하지 않고 비어가는 것들을 억지로 채우려 하지 않고 그냥 곁에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 가장 깊어지는 모양이었습니다. 코코가 일어나서 제 쪽으로 걸어옵니다. 느리지만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저한테 오는 것만은 14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 발치에 와서 앉더니 고개를 들어 저를 봅니다.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는 눈빛입니다. 그냥 보는 것입니다. 저도 그냥 봅니다. 얼마나 이 시간이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1년일 수도 있고 한 달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햇볕이, 지금 이 눈빛이, 지금 이 조용한 오전이, 다시 오지 않을 것들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저는 코코 옆에 앉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앉습니다. 코코가 제 손등에 코를 한번 대고 눈을 감습니다. 저도 눈을 감습니다. 따뜻합니다. 봄 햇볕이 우리 둘 위에 내려앉습니다. 코코 심장 소리가 손바닥으로 느껴집니다. 조금 불규칙하지만 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분명히 뛰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조용히 남기를 바랍니다. 정답은 없어요. 각자의 곁에 있는 존재가 있을 뿐이죠. 그 존재가 사람이든 동물이든 오래 함께한 무엇이든 함께 늙어간다는 것은 슬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가장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덜 아프기를.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